안녕하세요. 김용진 원장입니다. 이제 수요 세미나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의 외과 편의 마지막 편이 되겠는데요. 컴플리케이션의 예방과 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회차에서는 지금까지 외과 파트의 강의를 같이 해주셨던 손영희 원장님, 박정철 원장님, 그리고 김진구 원장님, 그리고 제가 다 같이 모여서 리뷰와 서머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드릴링 중에 가이드가 데비에이션 되는 겁니다. 즉 가이드를 아무리 잘 고정을 하고 플래닝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이드 홀을 통해서 드릴링을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드릴링 하는 곳에 어떤 아나토믹한 베리에이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플랩을 열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드릴링 되는 곳에 정확한 그런 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상악 전치부 또한 하악 전치부에서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즉 드릴링이 데비에이션 되면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예측하고 플래닝했던 것과 다른 위치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이드 키트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1-2 테이퍼 키트나 테이퍼 키트에 있는 드릴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 커팅 드릴이죠. 상악 전치부나 하악 전치부와 같이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가 흔한 부위에서 우리가 아이디얼한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링걸이나 팔라탈 월에 먼저 이니셜 인덴테이션을 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써야 되는 드릴이 사이드 커팅 드릴이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위스트 드릴, 즉 2.0이나 3.0의 트위스트 드릴이나 테이퍼 드릴들은 커팅 엣지가 에이펙스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드릴의 에이펙스가 본을 닿을 경우에 그 접촉 면적에서부터 골의 삭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드릴들, 즉 트위스트 드릴의 측벽이 딱딱한 팔라탈 월에, 즉 커팅 엣지가 없는 측면 부위가 딱딱한 팔라탈이나 링거럴에 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드릴이 전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밀려나게 됩니다. 그 밀려나는 방향이 대부분 버컬 쪽이 되겠죠. 우리가 플래닝을 할 때는 임플란트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아이디얼한 위치에 넣지만 그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위해서 드릴링이 될 때 드릴과 본의 조기 접촉이 일어나는 곳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이드 수술을 하다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니셜 드릴을 쓸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원가이드 드릴을 쓸 때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일이 생기는 걸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에 11.5. 제가 실제 라이브 서저리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13번 부위에 이니셜 드릴을 썼습니다. 캐나인의 발치창이 되겠고요. 이니셜 드릴을 쓰니까 이니셜 드릴링의 드릴링 뎁스가 약 5.7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닿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바로 다음 단계 내가 플래닝했던 임플란트의 길이에 해당하는 11.5mm 드릴을 사용을 하는데요. 드릴이 전진을 안 합니다. 플래팅 드릴을 써도 전진되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지? 이전에는 그래서 다시 짧은 드릴부터 그리고 작은 직경의 드릴부터 어떻게든 팔라탈 월의 인덴테이션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다시 드릴링을 짧은 것부터 시도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부터 보시면 들썩하면서 들어갑니다. 이미 드릴이 밀려버리면서 에이펙스가 본 컨택을 만들었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위로 이 드릴링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드릴링의 시퀀스는 먼저 선행 드릴이 만들어놨던 드릴링 홀을 그 다음 단계의 드릴이 들어가면서 확공을 해주는, 확장만을 해주는 시퀀스가 되겠죠. 그러면 선행 드릴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앵귤레이션으로 드릴링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의 드릴에서 커렉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와 같이 골폭이 넓지 않은 부위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13번에 사전에 준비해놨었던 보철물을 연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안 맞았거든요. 앵귤레이션이 많이 틀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다면 데놀 사이트에서 동영상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원가이드 키트에도 사이드 커팅 드릴을 설계해서 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이드 커팅 드릴을 쓸 때는 의도적으로 술자가 프리핸드 상태에서 팔라탈 월에 힘을 주면서 측벽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원가이드 키트 안에는, 즉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템플레이트에 만들어져 있는 가이드 홀을 통해서 업앤다운 모션만 가능합니다. 측벽으로 밀어서 인덴테이션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이드 커팅 드릴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벽을 만날 때, 즉 팔라탈이나 링걸에 딱딱한 본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즉 사이드 커팅 드릴의 기능과 동일하게 그쪽에 이니셜 인덴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드릴이 없을까라고 해서 개발된 게 바로 원가이드 패스 드릴이 되겠습니다. 테이퍼 형태가 아니고요. 역테이퍼 형태입니다. 즉 에이펙스로 갈수록 좀 더 넓어지는 형태가 돼 있고요. 플랫한 엔드를 갖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선반을 이용한 절삭 가공을 할 때 그 절삭 툴과 같이 딱딱한 링걸이나 팔라탈 월을 만나게 됐을 때 그쪽에 렛지 형태의 어떤 인덴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에이펙스로 갈수록 좀 더 넓어지는 백테이퍼를 가지고 있고요. 평평한 커팅 엔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드릴이 닿지 않고, 즉 발치창에서 이니셜 드릴은 아무리 넣어봤자 허공에서 돌고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롱 드릴을, 원가이드 드릴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패스 드릴을 이용해서 팔라탈 쪽에 인덴테이션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케이스, 모든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에서 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니셜 드릴을 쓰고 원가이드 드릴을 썼을 때 드릴이 전진을 하지 않는 경우, 즉 딱딱한 저항이 느껴지면서 드릴이 전진이 하지 않는다는 건 원가이드 드릴의 측벽이 팔라탈 월이나 링걸월에 닿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패스 드릴을 써서 렛지를 만들어 놓고 원가이드 드릴을 쓰면 훨씬 더 잘 전진을 하겠죠. 원가이드 패스 드릴은 신형 원가이드 키트 안에는 같이 구성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원가이드 키트를 쓰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추가적인 옵션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드릴들, 부가적으로 구성되는 드릴들을 넣어놓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액세서리 키트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스 드릴은요, 7mm와 13mm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7mm부터 쓰셔야 가이드에 이니셜 컨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지는, 즉 드릴링이 데비에이션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제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의 일종인 가이드 수술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서멀 데미지, 즉 히팅 네크로시스나 컴프레션 네크로시스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실패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컴프레션이라기보다는 서멀 데미지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골질이 좋은 하악에서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다 보면, 꼭 뭐 다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템플렛 자체가 주수를 좀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랩을 열고 프리핸드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주수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이 임플란트가 서멀 데미지를 받았는지 판단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열 발생이 됐을 때의 대부분 증상은 약 수술 후 1, 2주가 지났는데도 남아있는 크로닉한 덜 페인 혹은 스로빙 페인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게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페인이 좀 남아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엔 좀 서멀 데미지를 좀 의심을 해봅니다. 대부분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지속되는 크로닉한 덜 페인이나 스로빙 페인은 서멀 데미지를 서멀 데미지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PA를 찍어보면 대부분 에이피칼에 저렇게 국한되어 있는 레디오 루센틱한 리전이 보입니다. 즉 임플란트의 치근단 병소가 저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임플란트의 모빌리티는 전혀 없습니다. 상방의 연조직의 힐링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연조직의 문제나 인펙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부위가 에이펙스 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조직에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적의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렇게 크레스탈까지 상방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임플란트의 동요도나 아니면 임플란트의 탈락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잇몸에 스웰링이 생기면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예측할 수가 없고 생겼을 때 어떻게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치과 의사들을 좀 당황하게 하는 컴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하나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7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상악에는 덴처를 잘 적응을 하셔서 쓰시기로 하셨고 하악에는 고정성의 보철물을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아래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부위에 심한 버티칼 본 디펙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디블 캐널까지 거리가 충분했기 때문에 고정성으로 디자인을 해봤고요. 술전 초진 상태의 사진입니다. 자, 가이드를 디자인을 하고 플래닝을 하고 템플레이트를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3개의 앵커핀을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잘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한 대로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44번 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에 총 6개의 임플란트를 플래닝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파노라마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번 부위에 페리오 상태가 굉장히 인택트 했거든요. 메지알과 디스탈의 프록시말 본 레벨이 다 사운드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이 3주 정도가 지나서 빠진 임플란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까 이전에 서멀 데미지의 전형적인 증상, 그런데 서멀 데미지가 생기면서 치조골에 어떤 네크로시스를 유발을 하면서 인접한 사운드한 본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44번 자연치아, 잔존치아의 디스탈 쪽에 본이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었던, 술전에 괜찮았었던 44번 부위에 모빌리티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44번에 본이 재생이 될 가능성이 좀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44번을 발치를 하고 45번 부위보다는, 즉 어떤 본 네크로시스가 유발됐던 45번보다는 44번의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때 환자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0번 때 왼쪽 아래도 임플란트 쪽으로 좀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좀 불편하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에이피칼의 리전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저게 모빌리티가 생기거나 전혀 진지바에 어떤 염증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놨었던 그런 고정성의 PMMA 브릿지를 연결을 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번은 제거를 하고 44번의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서 서브머지를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상악에는 덴처를 쓰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렇게 약 수로 5주째가 되니까 34번 임플란트에 페인이 더 심해지고 진지바에 피스툴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파노라마를 찍어봤더니 저런 양상을 보입니다. 즉 에이피칼에 국한됐었던 어떤 리전들이 상방까지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저거 34번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7.0의 TS4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재식립을 했고요. 고정이 썩 좋지 않아서 서브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어놨었던 46번과 양측 3번 그리고 36번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원피스 타입의 고정성 보철물로 다시 수복을 해줬고요. 임시 보철물을. 아마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었던 서멀 데미지인데요. 이 다음부터 또 한 번의 컴플리케이션을 겪었습니다. 이제 로딩에 실패가 된 거죠. 어떤 교합 조정이나 그런 한쪽에 프리머처 컨택이 있었거나 제가 교합 조정을 잘 못했는지 46번 임플란트에 실패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루 7주 정도가 지나서 어떻게 보면 얼리 로딩을 시행했던 케이스에서 이런 탈락이 생기는 건 아무래도 서멀 데미지나 이런 것보다는 교합의 문제였겠죠. 자, 그러면 한번 리뷰를 해보면 34번과 36번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원가이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심었는데 왜 34번 임플란트가 빠졌는지 이때쯤 돼서야 리뷰를 한번 해봤죠. 34번은 임플란트가 식립돼야 될 부위가 대부분 D1본, 코티칼 본입니다. 하지만 36번 부위에는 내면에 캔설러스 본도 보이고
즉 D1본과 D2본의 차이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링 프로토콜을 동일하게 가져갔었던 게 제 실패에, 즉 서멀 데미지를 유발시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번 임플란트에 페인이 보이면서 임플란트 주변으로 약간의 레디오 루센트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오버로드가 가해지면서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 소실을 좀 보였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또 46번도 제거를 했고요. 네,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환자와 의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3번의 임플란트의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번의 임시보철물의 재제작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46번, 혹시 불안해서 47번에 하나의 임플란트를 더 심었고요.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는 오론포 형태의 그런 어떤 리지드 스플린팅을 통해서 4개를 스플린팅을 해서 원바디에 그런 PMMA 보철물을 만들 수 있었지만 3개를 가지고는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악의 임시보철물을 덴처를 좀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최종 보철물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보철물 들어간 이후의 사진이 되겠고요. 측면 사진, 그리고 하악의 교환면 사진입니다. 여러 번의 컴플리케이션을 겪었지만 환자분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잘 마무리했고요. 현재 2년 넘게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2년째 팔로우업 때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릴링 시에, 즉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드릴링을 할 때 발생하는 서멀 데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면 대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니셜 드릴, 즉 2.0의 드릴을 쓸 때, 특히 D1본에 있어서 가장 높은 열 발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풀뎁스로 드릴링을 하는 드릴을 쓸 때 가장 조심해서 드릴링을 하라는 거죠. 또한 하드본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하드본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풀랭스로 드릴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드릴링 깊이를 증가시키고 이리게이션을 중간중간에 충분히 해주는 것이 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드릴의 길이, 즉 드릴링의 길이가 11.5 이상이 됐을 때 열발생이 확 증가하는 것도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 드릴을 쓸 때요. 그래서 2.0 드릴을 쓸 때 가장 열발생이 많이 생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릴링의 길이도 10mm 이상이 되지 않도록. 즉 플래닝을 할 때 D1본이라고 생각되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대부분 소구치 부위나 하악 전치 부위가 되겠죠. 그런 부위에서라면 굳이 긴 임플란트를 플래닝을 해서 드릴링 뎁스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리게이션의 온도에 따라서, 즉 살라인의 온도에 따라서도 생성되는 열 발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즉 23도와 10도의 살라인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10도의 차가운 살라인을 썼을 때 열 발생이 적겠죠. 그래서 노멀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이드 수술을 할 때는 특히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차가운 살라인을 쓰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어시스트가 손이 좀 남습니다. 대부분 리트렉션이나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남는 어시스트의 한 손을 이용해서 바로 부가적인 이리게이션, 즉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메인 이리게이션과 드릴링의 중간중간, 그리고 드릴을 교체하는 그런 동안 드릴링 홀에 지속적으로 차가운 살라인을 통해서 이리게이션을 해주도록 교육을 하시면 훨씬 더 열발생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D1본에서는 아무리 저렇게 가이드를 이용해서 잘 식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열발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의뢰됐었던 환자 케이스가 되겠는데 저렇게 탈락이 됐다고 해서 제가 플래닝된 데이터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주신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캔설러스 본이 하나도 없죠. 코티칼 본에만 저렇게 식립을 하게 된다면 열발생이 많을 거고 그로 인해서 컴프레션 네크로시스가 아니면 서멀 데미지로 인한 임플란트의 실패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D1본이라고 한다면 원가이드의 드릴링 프로토콜 중에서도 D1본에 해당하는 한 사이즈 오버사이즈 드릴링이나 혹은 테이퍼 코티칼 드릴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래닝된 임플란트의 위치나 방향만을 보시지 마시고 그 임플란트 베드의 어떤 골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D1본이라고 한다면 라테럴 오픈 타입, 즉 원가이드의 가이드 템플릿은 메탈 슬리브가 없기 때문에 라테럴 오픈으로도 디자인이 된다고 제가 초창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주술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원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의 원장님들과 같이 리뷰와 서머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